네, 이번에 출시한 아이온2는 리니지 IP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또 다른 간판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김택진 대표 입장에서는 리니지 1, 2라는 꼬리표를 떼고 창업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째, 매출과 영업이익 관점에서 NC소프트가 2024년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이제 중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 리니지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이런 유의 게임들이 매출 중심이었잖아요. 이런 게 좀 실제로 다변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게임판에서 가장 뜨거운 일은 바로 아이온2죠. 저는 마족을 골랐는데요. 출시 첫 주에만 하루 이용자 수가 150만 명 안팎까지 올랐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도 상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NC소프트의 오랜 부진을 끌어올릴 구원투수냐 마지막 한 방이냐 여러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온2의 성공 여부가 곧 김택진 대표 그리고 최고 재무 책임자인 홍원준 부사장의 성적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이 두 사람의 커리어와 경영 스타일 그리고 NC소프트의 현재 위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더벨 SR본부 허인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SR본부 원충희 부장입니다. 아이온2의 흥행이 주가의 호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동시에 또 다른 리니지식 과금이 아니냐라는 말도 많거든요. 출시 초반부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란이 만만치 않아요. 김택진 대표가 만들어온 NC소프트의 역사에는 이제 화려한 성공과 함께 집요한 논쟁들도 따라붙었는데요. 고액 연봉, 리니지 라이크로 대변되는 리니지 IP의 의존도, 그리고 게임 개발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 오늘 그 부분도 피하지 않고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김택진 대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김 대표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요. 초기에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개발에도 참여했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후 NC소프트를 창업해서 리니지와 리니지2, 또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같은 IP를 키워냈고요.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매출 면에서 보면 NC소프트는 2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리던 시기도 있었고요. 리니지 모바일 삼형제가 1조 8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내던 시기도 있었죠. 한 명의 창업자가 일군 성과로만 놓고 보면 한국 게임 산업 역사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김택진과 NC소프트의 신화의 모습인데요. 다만 같은 숫자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리니지 IP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의 매출이 이제 2022년에는 1조 8천억 원이 넘긴 했는데, 2024년에는 9천억 원을 반토막이 났다는 이제 신용평가사 분석도 있거든요. 신작 TL이나 저니 오브 모나크 같은 작품들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니까 결국은 리니지 1, 2로 돌아갔다라는 말도 있어요. 악화된 시점은 숫자로 곧바로 나타나거든요. NC소프트는 2024년 매출이 1조 5,700억인데 영업손실은 1,000억 원이에요. 아마 상장 이후 첫 연간 적자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온2가 더 주목을 받는 거죠. 리니지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주력 IP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김 대표의 두 번째 전성기냐 아니면 긴 조정의 시작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김택진 체제가 리니지 하나에만 올인해온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TL과 텍탄, 또 LLL 등 콘솔과 글로벌을 겨냥한 라인업을 꾸준히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김택진 체제의 가장 큰 구조적 약점이 뭘까요? 일단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거든요. 우선 멀티가 약한 개발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제 주요 자원이 이제 한 번에 한두 개 대형 프로젝트에만 쏠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면 전체 실적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리니지 모바일 삼형제가 식어가는 동안에 다른 장르의 플랫폼이나 이제 신작이 제때 성과를 못 냈고 결국은 원게임 리스크가 현실화됐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내수 중심 포트폴리오입니다. NC소프트의 또 다른 별명이 안방호랑이에요. 국내에서만 세다. 해외 매출 비중이 2023년에는 35%, 다른 게임사보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34%로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쳤어요. 같은 기간 경쟁사들을 보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강력한 창업자 리더십이 이사회와 조직의 견제 기능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리니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임원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리니지와 비슷하지 않은 게임들이 다 소외되고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한 공식에 이제 너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잘 하기 어려운 이제 보수적 문화가 형성된 거, 게임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창업자의 직감과 또 성공의 경험이 한때는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김택진 대표와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전 회장 사이의 지분 전쟁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넥슨 측이 NC소프트의 지분 14% 안팎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죠. 당시 시장에서는 넥슨이 추가 지분을 더 매집해서 NC소프트를 사실상 계열사로 편입하는 수순이 아니냐 라는 관측도 나왔고요. 그때 그 상황을 저도 약간 기억을 합니다. 김택진 대표가 꽤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섰거든요. NC소프트가 2015년 초에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김 대표 본인도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방어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넷마블 같은 우호 세력들을 끌어와가지고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넥슨은 2015년 이제 하반기에 보유하던 NC소프트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철수를 했는데요. 이 싸움만 놓고 보면 창업자가 뭐 회사를 지켜냈다라는 서사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주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불안을 겪은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 과정에서 NC소프트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또 우호 지분을 정리하면서요, 지배구조를 한번 정리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후에는 NC소프트의 이사회에 사회이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꾸준히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지분 전쟁이 김택진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는 싸움이었을 뿐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를 돌아보면 주주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넥슨이 지분을 매입했을 때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뭐 글로벌 공동 개발이나 플랫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일단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으니까 해외 비중이 훨씬 더 컸고 이제 좀 더 이 NC보다는 해외 진출 노하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끝내 손을 잡지를 못했고 몇 년간 경영권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만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택진 대표의 보수는 계속해서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2018년만 해도 급여나 상여, 스톡옵션 등으로 138억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2022년에는 120억대, 2023년에는 70억대 보수를 받았고요. 항상 연봉 왕회하면 상위권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주가가 좋았을 때는 뭐 1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도 이 주주들이 용인을 했지만 정작 그 시기에 자사주 매입이나 본인 명의의 이제 주식 매입 같은 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먼저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은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넥슨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던 2015년 1,500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인 데 이어서 2018년에도 2,000억 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요. 2021년과 2024년에도 추가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김택진 대표 본인의 장내 매수 역시 넥슨의 이슈가 불거졌던 2015년을 전후해서 몇 차례 이뤄진 걸로 공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비판의 포인트는 이해가 됩니다. 보수가 100억대를 넘나들던 시기에 창업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거나 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와 성과를 나누는 모습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김택진 대표의 보수 수준과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최근 몇 년간 놓고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NC소프트의 2024년 실적이 적자 전환하면서 이제 김 대표의 보수도 30억 원대까지 줄었고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배당 확대에 대한 논의도 예전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한때 100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 지금 20만 원대거든요. 이 논의가 없었으면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죠. 주주시죠. 그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과 이제 희망퇴직, 조직 분사를 통해서 본사 인력을 줄여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창업자의 연봉과 이제 책임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나오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서 NC소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홍원준 부사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홍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MBA를 마친 뒤에 홍콩 모건 스탠리와 영국 센토러스 캐피탈, 국내에서는 UBS 증권 한국투자은행 부문 대표,
스톤브리지 캐피탈 파트너 등을 거친 전형적인 글로벌 금융통입니다. NC소프트가 2021년에 그를 CFO로 영입을 했는데요. 회사가 설명한 이유도 글로벌 투자 역량을 높이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취임 후 몇 년간 이제 쉽지가 않았거든요. 리니지 모바일 삼형제 매출이 2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했고 TL과 여러 신작이 기대만큼 흥행하지도 못했고 NC소프트는 2024년에 상장 후 첫 영업 적자를 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신사업 프로젝트에 1조 원 규모가 들어간다는 보도도 나왔고 줄어드는 고간에 비해 늘어나는 지출이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 CF를 두고 숫자에 강한 금융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주한테 보여주는 스토리는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홍 부사장이 해야 할 역할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설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NC소프트는 2024년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통해서 인건비를 크게 줄였고요. AI 연구 조직과 일부 개발 조직을 분사시키는 조직 다이어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홍 CFO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인력의 효율화와 해외 자회사 감원, 또 프로젝트 정리 등을 통해서 본사 인원을 4,000명 중반에서 내년엔 3,000명 수준까지 줄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분사한 스튜디오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별도 상장이나 또 외부 자본 유치도 열어두겠다는 전형적인 스튜디오 체제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죠. 이런 재무적 체질 개선이 김택진 체제의 멀티 없는 개발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스튜디오 분사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이제 각 프로젝트의 책임과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는요, 지금 게임업계 전반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다만 NC소프트의 매출을 보면 여전히 리니지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기존 I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그 공백을 메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홍 CFO가 투자와 비용 양쪽에 손을 대고 있긴 하지만 결국 게임이 잘 나와야 숫자가 정리되는 구조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직 김 대표하고 홍 CFO가 함께 증명해야 될 숙제가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제 다시 아이온2 이야기로 돌아보죠. 아이온2는 리니지 IP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또 다른 간판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출시가 됐죠. 데일리 이용자 수나 초기 매출 지표만 보면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리니지식 과금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과금의 구조를 조정하고 유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택진 대표의 입장에서는 리니지 원툴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창업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홍원준 CFO에게는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 또 신사옥 투자, 외부 스튜디오 퍼블리싱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무의 의사결정 결과를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온2의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두 사람이 현재 전략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보자면요,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관점에서 NC소프트가 2024년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중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리니지와 블레이드 소울 이제 중심이었던 매출 구조가 실제로 다변화됐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이 다시 올라갔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온2 하나로는 이 모든 걸 단번에 충족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최소한 리니지 모바일 삼형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아이온2가 이제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유저와의 신뢰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겠죠. 그게 안 되면 김택지 대표에게는 이제 고액 연봉이나 지배 구조, 이제 이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이 더 세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잘 됐을 때의 그림은 어떨까요? 아이온2와 또 뒤따라 나올 신작들이 연달아 성공을 하면 창업자인 김택진 대표는 위기의 순간에도 회사를 다시 살려낸 인물로 역사가 쓰일 수도 있겠죠. 홍원준 CFO 역시 비용 효율화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메스를 들고 NC소프트를 한 단계 슬림하고 유연한 회사로 바꿔놓은 인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경험한 직원들, 또 장기간 주가 부진을 견딘 주주와 유저들, 이 사람들의 기억까지 모두 지워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설명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홍원준 CFO를 중심으로 NC소프트라는 회사의 현주소 그리고 아이온2 이후의 숙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한국 온라인 게임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창업자의 신화와 리니지식 과금, 고액 연봉이라는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홍원준 CFO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단련된 재무 전문가의 이력과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줄지 않는 비용, 그리고 줄어드는 현금과 늘어나는 투자라는 숫자의 압박이 함께 들어오고 있죠. 네,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두 사람이 여전히 성장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조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에게는 리니지에 묶여버린 내수 게임사의 얼굴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온2 이후에 나오는 숫자와 유저들의 목소리가 이 논쟁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줄 거라는 점입니다. NC소프트가 한국 게임 산업의 오래된 상징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